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 돈 버는 경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무 설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 최고의 종합자산 관리사고, 누가 최고로 여러분을 위하는, 소비자를 위하는 종합자산 관리사인지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보험 및 금융상품 판매인의 부조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해서 부조리를 타파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길소뜸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신성일, 김지미 주연이죠. 신성일 우리나라 최고의 미남 배우고, 김지미는 아시아의 리즈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이름의 왕성에 걸맞게 최고의 미녀가 아닐 수 없는데요. 길소뜸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전에 항해도의 길소뜸이라고 하는 작은 산간 마을에 살던 그 철부지 학생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이상 가족이 되면서 나중에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애환과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길소뜸이라는 거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길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일, 길할 길자다 일사자다. 뜸은 뜸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길한, 그러니까 아주 좋은 축제를 기다리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그것을 기다리는 동네다. 길소뜸,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길소뜸에서 그런 비운의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마지막에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그런 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요. 하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길소뜸을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익사한 사람을 구해주는 일을 부업으로 하는 6.25 때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익사하려고 강에 투신한 사람의 시신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보수와 고마움을 받는 법을 자기가 말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가장 많은 돈을 받으면서 고마움까지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무식한 아주 막대 먹은 그 아이의 철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 입수해서 시신을 찾아준다면요, 약간의 돈과 고맙다는 인사치레만 받게 됩니다. 금방 건지면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입수해서 고생 끝에 시신을 찾아준다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중간중간에 뭡니까 그 급행료라고 하는 돈도 쥐어주면서 보수도 더 넉넉히 주면서 나중에 금방 들어가서 찾아올 시신도 3일, 4일 동안 열심히 자맥질하면요, 더 많은 돈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식하지만. 특히 입수할 때마다 시신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습을 연출까지 하게 된다면요, 웃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또 마지막에는 두 명이 빠졌다면 두 명을 한꺼번에 건져 올릴 수도 있는데 한 명씩만 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벌고 돈을 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물에 불어서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에 시신을 찾아줘야만 생색이 나고 돈을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찾아주면요, 시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찾아주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고맙다고. 그런데 안 준다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어렵게 찾는 것이죠. 최대한 질질 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신을 찾는데 일당이나 입수할 때마다 회수당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양 군안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조난 사고 있었을 때 바로 구조하는 민간 업체라든가 이랬을 때 이러한 부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찾아주면 찾아줄수록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비교적 온전한 시신을 찾아서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주면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찾아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부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빨리 찾아주는 사람한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보일러를 고치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보일러 수리공을 불렀더니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딱 보더니만 한 5분 만에 고치더라 이거죠. 그러더니 출장료까지 포함해서 60만 원을 청구하니까 주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5분 동안에 고쳤는데 무슨 60만 원입니까? 6만 원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그 전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올 때는요, 하루 종일 전부 다 뜯어놓고서 고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나서 120만 원 청구하면은 그때 120만 원 주시겠습니까? 전문가는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그렇게 난잡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최대한 빨리 고쳐서 또 다른 소요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놀랍게도 지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같이 만약에 전문가가 절세 전략을 너무 쉽게 얘기했다. 그랬더니만 너무 쉬우니까 그냥 10만 원만 받으세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어렵게 한번 얘기할까요? 3박 4일 동안 고생하는 척 할까요? 전문가는 그게 아니죠. 그 비전문가가 3박 4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노고를 치하해서 많은 돈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골프 치다 보면 캐디가요, 혼자서 4명을 다 상대합니다. 확실하게 상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16만 원, 17만 원 받는데, 예전에 동남아 가면요, 한 사람당 한 사람 캐디였습니다. 4명 캐디가 오는데요, 금액은 작습니다. 하지만 4명 합치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서비스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너무나 질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캐디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청난 노하우와 편의 서비스 제공 엄청 배려, 이런 것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처럼 길소tum처럼 시신을 늦게 찾아줄수록 고마워한다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익사하려는 사람을 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익사하려는 사람을 구해준다? 그러면요, 고맙다는 말하고 그냥 휑하고 갚버립니다. 돈 한 푼도 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익사하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물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 바로 건져주면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 때 먼저 들어가서 피싱을 끄집어내면은 돈을 별로 안 줍니다.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내버려 둡니다.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기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비밀 장소는 알고서 바로 유족들을 불러서 찾는 척을 하는 것이죠. 먼 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고생하는 척 한다면 정말로 떼돈을 벌 수 있다. 바로 이 아들이 바로 거기에 통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물에 빠지기 전에 살린 채로 구해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의 평생 은인이 되는데, 죽어서 시신이 부패하고 형체가 불어서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1990년대 초에 그 군대 생활하면서요, 그 일산에 뚝이 터졌을 때 행주산성 그 400m 제방이 유실됐을 때 물에 빠진 젖소들 있지 않습니까? 젖소들을 끄집어내는데요, 하마만 하더라고요.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코를 찔러가지고요, 맨발로 그 젖소들 밧줄로 꺼내는 민간인은 안 하고 우리 군인들만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요, 물에 빠져 죽은 시신은 처참하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이거 정말로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적반하장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유명한 의사가 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화타와 편작인데, 화타와 편작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편작과 화타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편작이 나이가 더 먹었습니다. 편작이 화타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부르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편작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편작의 삼형제는 모두 다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편작이 되겠습니다. 위나라 문왕이요, 편작한테 편작의 삼형제 중에서 모두 의술에 정통하다고 하는데 누가 가장 의술이 뛰어나느냐고, 네가 제일 뛰어나지 않느냐 하면서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편작이 자기보다는 첫째 형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은 둘째 형이다, 자기는 마지막 세 번째 불과하다고 겸손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왜 그러느냐, 네가 더 유명한데 그 너는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의 병을 째고 수술하고 꿰매고 그 치료해서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아니냐, 네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네가 최고의 의술을 베푸는 의사 아니냐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만 그 편적이 하는 말이, 다른 형제가 더 유명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형제들, 형 2명은요, 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지 않아서 그 고마움을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주길래 그런 것이냐고 묻자, 첫째 형은 병이 아예 발병하기도 전에 상대의 안색, 환자 될 사람의 안색을 보고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상대가 중병에 걸리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최고의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대신 돈을 못 번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둘째 형은 병이 드러나기 시작할 즈음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아주 약한 고통만을 느끼게 해서 완치시켜주는 의술을 가졌지만, 자신은 그
환자의 병세가 깊어져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고통을 호소할 때 치료해 주기 때문에 가장 실력이 낮은 하수지만은 돈은 가장 많이 벌고 가장 많이 유명하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부조리라는 것이죠. 인식의 부조리죠. 다만 사람들이 극도로 아파할 때 고쳐주기 때문에 자신은 바로 크게 감사를 해주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명의라고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이 그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형제들의 예방의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시사했지만 그건 전문가 입장이고 일반인들은 바로 첫째 형, 둘째 형은 별별이 없으니까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유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길소뜸에 그 막 나가는 그 막대 먹은 아들의 행, 그 행, 그 행실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6.25 전부터요, 그 6.25를 지르고 나서까지도, 그 60년대 초반까지도요, 그 민둥산으로 홍수가 발생된다면 산사태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피해 복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넓히면서 인기를 끕니다. 물론 남을 나라 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피해 주민들이 그 지도자한테 고마움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죠. 그러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것이 감사하면 안 됩니다. 예방을 안 했으니까 혼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엄청난 산림 녹화를 가장 짧은 시간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사태가 전에 비해서 확 줄어들었죠. 박정희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산사태가 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산사태가 나야만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가서 복구하는 척하면서 애민 정책을 하면서 국민에 밀접하게 같이 생활 밀착형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면서 사진이나 찍고 구호품이나 좀 주면서 아니면 무슨 뭐 특별 뭐 재난 구역으로 해서 자기 돈 주지 않고 그 세금 주면서 생색내는 이런 짓을 해야만 더 고마움을 느끼는데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산림 녹화 최고로 했기 때문에 산사태가 별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분별한 산림이 훼손하고 태양광 발전 등 때문에 오랫동안 키워왔던 산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홍수가 발생해야지 정치인들의 행보가 더 넓어지고 고마움을 느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 아니겠습니까? 홍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를 대비해서 한강 같은 경우에요. 아니면 4대 강이라든가 하상 준설 작업이라든가 또는 둔치 작업을 통해서 홍수 전에 했다면 많은 비가 오더라도 침수의 위험이 사라졌을 겁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에 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와도 거기서 받아놓는다는 것이죠. 가뭄때 풀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날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80년대에 학교 강남에서 다닐 때요. 강남에 때 되면 물난리 났습니다. 무릎까지 찼습니다. 학교에서 그 등교하고 하교하면요. 그런 물난리, 마포의 물난리, 뭐 압구정의 물난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물난리가 났죠. 청계천 범람하고요. 안양천 범람하고 안양천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안양하고 하안동, 철산동 그런 데 아닙니까? 매년 물난리 납니다. 집 가보다 보면요. 집에 천정 근처의 벽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 금이 뭐냐? 흙탕물 자국입니다. 매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인성 전염병으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한 홍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수가 나는 곳, 철산동, 하안동 이런 데입니다. 독산동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도 그 안양천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상공사라든가 하상준성공사라든가 둔치 작업 등을 통해서 고기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많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안동, 철산동, 광명에 사는 사람들은요. 1980년대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80년 이후에 거의 50년 가까이 동안에 그 홍수 걱정을 안 하고 사니까 세상이 태평한데 이게 누구의 고마움인지 모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홍수가 나서 죽고 나서 애도를 표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더 드라마틱한 거 아닌가? 이래서 더 고마워한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 저열한 국민성 빨리 계몽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저열한 또 정치인들이 거기에 또 군림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죽기를 바라고 장마 홍수나 기습폭우나 지진이나 뭐 싱크홀이나 기타 등등 태풍이나 이런 거 겪었을 때 예방하지 않고 복구하는 데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모습들 보면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1980년대 서울의 대부분 지역, 그 한강 유역 쪽에 뭐 압구정부터 시작해서 마포, 서초동은 침수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강 등 4대강 정비하고 서울 청계천의 보수와 복개천 복원에 의해서 그 기본적으로 홍수 피해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역 침수처럼 지대가 낮아서 생기는 급격한 폭우로 인해서 그 부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요. 광명의 철산동 하안동처럼 매년 안양천의 지류에 범람해서 침수되는 일은 이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뭄은 어떨까요? 조선시대의 왕이요. 덕이 없어서 가뭄이 발생하니까 기우제를 들여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해결됐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천수답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저수지가 있습니까? 수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방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안빈낙도의 삶을 산다고요. 성리학 유교의 영향으로 그것은 지배층의 논리입니다.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자기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지배층이나 양반은 가뭄에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부자로 살고요. 고기 먹고 삽니다. 하지만 민초들은요, 조금 목비로 죽거나 방랑인이 되고 정말로 처참한 뭐 경신대기근처럼 엄청난 일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들을 쓰면 안 되고 그 정책에 또 호응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상수세, 절세, 잡서 이북 제가 판매 중입니다. 8,500원인데요. 이거 8,500원 정말로 이것도 부조리 아닙니까? 이 작은 돈 내고 8,500억 원 수익을 본다면 이거는 8,500원이 아니라 8,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전인수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논의 물대기란 뜻입니다. 근데 그 아전인수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 말로 보면 밭전자잖아요. 하지만 일본 말로 저는 논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나카 그러면요. 밭의 중앙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논의 중앙에서 논이 많은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밭전자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자기 논의 물대기라는 뜻입니다. 아전인수가. 아답인수가 아니에요. 일본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입속만 챙기는 것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둔봉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자기 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논에 조그만 웅덩이를 하나 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선조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둔봉이 있어도 오랜 가뭄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둔봉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둔봉인데요. 조그만 둔봉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둔봉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도 있어요, 그 안에. 하지만 자기 논에 물대기 하는 거, 이게 바로 둔봉이고요. 조그만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마치 도시락 같은 저수지죠. 따라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댐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모든 눈에 물을 댈 수 있도록 관계 시설을 정비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잘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둔봉을 가지고 이용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뭄이 들은 지역에 식수차를 동원한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둔봉이나 만든다 이거죠. 지게나 만든다 이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와도 나만은 편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바로 둔봉이 아니냐. 선조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 선조의 지혜니 선견지명이나 하는 것은 정말로 속된 말로 집어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게가 되겠습니다. 지게는 못질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자연 친화적인 운반도구입니다. 정말로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적당한 가지가 난 나무를 2개 얻어서 꿀을 이용해서 끌고 닦고 깎고 홈을 만들어서 끼우면 됩니다. 새끼줄로 묶으면 운반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못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게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어려서 지게질 많이 했거든요. 자, 그때는요 개인 운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러오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이런 지게는 전국토가 90% 이상인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에 혼자서 짐을 나르는데 더 말할 나위 없이 엄청나게 편리한 도구입니다. 오죽했으면 6.25 때요 지게로 포탄과 음식을 산 위에 사람들한테 나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군인들한테 60kg, 70kg를 막 짊어지고 갑니다. 그 키도 작은 잘 먹지도 못한 노인들이요. 그때 노인이 아니죠. 40대, 50대, 60대 부역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엄청난 포탄하고 식량, 물 등을 들고서 가는 그러한 지게꾼들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이랬답니다. A 특공대라고 했답니다. A처럼 생겼잖아요. 지구가.
그 지게는 분명히 편리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게 때문에 수레 발전을 막고 도로의 발전을 막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의 출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 사람한테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라고 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신발을 안 팔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니까 아스팔트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뜨거우니까 저절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신발을 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놨으니 어때요? 자동차도 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신발만 팔려고 들어갔다면 절대 못 팔았을 겁니다. 좁은 지게는 산속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게가 필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에는 지게보다는 수레가 훨씬 더 편하죠. 수레로 한다면 우마차를 끌고 말이나 그, 그 소의 힘을 빌려서 엄청나게 많은 짐을 한꺼번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짐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수레가 다니는 길을 또 넓혀야 하니까 정말로 수레가 발달했다면 길을 넓혔다면 경부고속도로는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왕건 시대에도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는데 로마 어떻습니까? 수레가 발전했잖아요. 길을 엄청나게 뚫었습니다. 그리고요 사통팔달로 그리고 지하수 있잖아요. 하수도를 엄청 크게 또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도 때문이라도 수인성 전염병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었어요. 수인병 전염병 장티비스 콜레라로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사전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이 있다는 말은 자동차의 발달과 물류의 발전 등으로 경제 발전, 특히 상업이나 공업의 발전에 물론 농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발전을 초래할 수 있고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나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게나 짊어지고 둔봉이나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가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래가 뭔지 아세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가래는 삽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큰 삽입니다. 큰 삽이에요. 근데 혼자 쓰는 삽이 아니라 3명이 쓰는 삽이 되겠습니다. 삽보다는 효율적이라서 노동 효율이 좋은 농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3명이 함께 일을 하니까 만약 농땡이라도 부린다면 노동 효율은 극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가래의 문제점이 있죠. 물론 생각이 협소하니까 조그만 삽에서 가래를 만들었겠지만요. 그 가래를 만듦으로써 포크레인의 출현을 막았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포크레인에 대한 생각도 없었겠지만요. 가래는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삽보다 조금 더 큰데 삽에 줄을 달아가지고 앞에서 2명이 끌고 그다음에 삽질하는 사람이 한번 흙을 밟아주면은요 뒤에서 앞에서 끌어서 흙을 퍼내는 어떻게 보면 인간 포클레인, 소형 포클레인처럼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클레인 출현을 막는 장애가 된 것이죠. 물론 그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논리 비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댐지식 대응이 그리고 결국 과학 발전을 늦춘 것만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한말에 가래로 우리 구한말 때 일 안 했습니다. 남자들. 왜냐하면 담배만 폈거든요. 정말로 엄청난 흡연량을 자랑하죠. 왜 일을 안 했겠습니까?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렴 죽은데 조금만 일하면 관리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그게 바로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100년, 200년 동안에 게을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한말에 가래로 그러니까 10분 일하고 50분 쉬면서 담배를 피우는 조선인들을 보면서요. 의아해했다는 선교사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왜 저거 만들어 놓고 열심히 안 할까? 혼자서 삽질하는 게 더 낫겠다. 3명이서 해서 얼마 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실시간으로 계좌를 체크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리얼타임 송금, 입출금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990년대 말에 했으니까 굉장히 제가 빨리 개발을 했죠. 그랬더니 많은 실무 여사원, 사원들이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나온 시스템을 공부하기도 싫고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6개월 뒤에는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합니다. 자동이체 등록할 때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체크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할 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사원이 자동이체 잘못 입력해서 들어가면요. 돈이 이체되지 않아서 실효된다면 보험금 꼼짝없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업무 시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다음은 인지대. 여러분들 대출 서류 꾸밀 때 인지대 현물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현물 납부에서 현금 납부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벌써 그것도 25년 전
25년 전이 뭡니까? 26년 전이 되겠습니다. 모든 대출 서류에는 대출가액에 따라서 인지를 사서 붙여야 됩니다. 인지 떼죠. 인지를 진짜 붙여 우표처럼 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전국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매일 인지를 사서 붙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1금융권 은행이 아니라면 증권이나 보험사, 이런 저축은행 이런 데는 인지를 사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세에서 일괄적으로 인지 때만큼은 현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세무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남대문 협의소가 남대문 그 세무서가 되겠는데요. 중부 세무서 그 전신이었을 겁니다. 세무서와 협의한 이후에 시스템을 바꿨더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실무 여사원들의 업무가 엄청 줄었죠.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서 인지를 사라고 하는 그런 위험도 필요 없게 돼 있죠. 전국에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업무 시간 끝날 무렵에요. 인지 관련된 횡령 사고도 완벽하게 근절할 수 있고요. 관련돼서 감사 업무가 본사만 하면 되니까 지점까지 갈 필요도 없죠. 본사의 총괄만 알면 되거든요. 너무나 쉬워졌죠. 확실해졌죠. 그리고 본사는 후불로 인지돼 현금 납부를 하니까 한 달간의 기회비용, 투자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가 시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죠. 모두가 반대하는 일이었고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강력한 시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록 과장이었지만 밀어붙여 갖고 시행했더니만 나중에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요, 리얼타임으로 송금해주는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랄까 자금을 전도하고 이런 일도 안 생겼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계좌이체로만 하게 1990년대부터 제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전역 시제에 대해서 남는 것은 은행에 넣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사원 혼자 간다든가 과장이 같이 따라가도 날치기 들치기를 당하는 경우인데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시스템마저도 바꿔서 확실하게 돈이 보이지 않는 보험회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지만 과연 그 사람이 영웅일까요? 아니면 난세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영웅일까요?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5천 년 동안에 굶어 죽는 일과 사투를 벌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굶어 죽기는커녕 지금 비만으로 다이어트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아에서 고통받는 소외증이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국민 대부분은 기아를 걱정하지 않고 다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가뭄으로 굶어 죽을 때 구유밀을 방출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굶어 죽지 않게 처음부터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일까요? 댐을 만들고 홍수를 조절하고, 그리고요, 자기 땅을 줘서, 그리고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소출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서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당장 굶어 죽는데 죽이라도 한 사발 준다면 평생 은인으로 알겠지만요. 이것은 엄발의 오줌 누기, 정말로 한마디로 끊임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근시안적인 태도죠. 정치인과 바로 위정자라든가 아니면 소수 엘리트들이 바로 이런 작태를 지금까지도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행복은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적어도 태어나자마자 굶어 죽지는 않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한말 시대 때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유아 사망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27세밖에 안 됐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죽어갔고요. 전염병 등으로. 일제시대 때 무려 상수도 개발해왔고요. 43세로 16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평균 수명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물론 수명 증가는요, 수인성 전염병을 방지하는 바로 깨끗한 물의 지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50%가 바로 평균 수명을 증가시키는데 깨끗한 물입니다. 35%가 영양이고요. 그 다음에 15%가 바로 의학기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데 의학기술이 가장 낮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를 통해서 그 우물에 똥물을 먹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상수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영양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구한말 시대에 아주 삐싹 마른 사람들하고요. 일제시대 때 사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영화. 통통하게 생겼고 얼굴이 굉장히 온화하죠. 얼마나 편했으면요. 1920년대는요. 계약결혼, 동거결혼 이런 것들도 유행했습니다. 지식인층에서요. 그 정도로 지금도 잘 안 하는 것을 그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예방정책으로 돌아가서 불을 잘 끄는 소방서하고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소방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합니까?
한강대교가 노화되고 무너진다고 했을 때 구조를 잘해주고 보상을 잘해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점검을 강화해서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려서부터 형식적인 도덕 교육을 한다면 커서 교통질서를 위반하고, 누구나 교통질서를 막 위반합니다. 부정을 일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온통 사기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된다면, 참고로 2023년도 대한민국의 사기 건수 소송은 32만 건입니다. 소송하지 않는 것까지 합친다면 320만 건이 될 수도 있는 사기공화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고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그 이웃 나라인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정지선에 맞춰서 차를 멈추냐고 물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정지선보다 스그스그 앞으로 나가죠. 정지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조금씩 요새는 좋아졌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왜 차도 오지 않는데 건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요, 당연히 마찬가지 답변을 합니다. 뭐냐면 빨간불이니까 차가 하나도 안 걷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차가 안 오는데 빨간불이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바로 걷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정말로 그 교통질서 법규는 고지식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분명히 나아진 것은 분명하나 정지선 위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위반을 하고요. 차선 위반이나 기타 등등 불법 주차는 뭐 말도 안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해놓고 제가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직접 나와서 폭을 재더니 넘어갈 수 있다고 조심조심 가랍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차 빼세요 하고 얘기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침범한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자기 판단에서 자기 판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가 오지 않는다면, 또는 차가 멀리 있으면 빨간불인데도 무조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요즘은 또 빨간불인데 느긋느긋하게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면 쳐다봅니다. 째려봅니다. 물론 저는 가만두지 않죠. 왜냐하면 건너도 위험하지 않다고 또 자기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방한다는 것은요,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현명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방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훌륭한 지도자고 훌륭한 바로 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부조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현명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편지하게 대접받지 말고 그 형제들이 더 높게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일본의 자전거는요, 모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시건 장치, 잠금 장치, 절도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2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아닙니다만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많이 잃어버리고 자전거 시건 장치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가끔 가다 보면요, 발당대교나 이런 데 보면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더들. 비싼 자전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때문에 밥 먹을 때 품에 안고 먹는 진짜 총국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조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 제가 그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잘못된 자산을 올바르게 배치해 주는 것보다 올바르게 배치해 주는 것보다 미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물론 사후 약방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면 처음부터 자산관리 컨설팅을 잘 받아서 처음부터 자산 배치 잘못하면 안 되겠죠. 기존의 중장년층은 자산 배치 잘못된 거 빨리 컨설팅을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산 관리하고 투자 및 절세 전략이 돌이킬 수 없는 재산적 손실과 개인과 가정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고,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자산 관리, 투자 관리, 그 다음에 절세 관리, 이러한 모든 자산 관리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을 위해 지원해주고 조언해주는 여러분 편의 자산관리사, 예방해주는 자산관리사, 정말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그 다음에 투자와 절세와 기타 자산관리를 모두 여러분 편에서 도와주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거 파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연불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자산이 많다면요, 엄청난 고민 많습니다.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필요 있겠죠. 투자 및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컨설팅은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절세 전략 및
NGP 플랜을 동시에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는 물론이고요. 30대까지도 100년대계가 아니라 자자손손 3천년도 충분하게 세금 후산하고 투자선을 펼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NGP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동안에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년, 1000년, 3000년 대기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시면 여러분은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 NGP 플랜 설명 듣고서요. 컨설팅 받고 나서 실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다면 법인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제가 도와주고요.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절세 전략, 증여 상속세 전략, 가업승계 전략, 기타 등등 모든 전략들을 제가 수립해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저의 리포팅과 지원을 통해서 의사결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